대학교 1학년 때였다.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난 고등학교 친구들과 함께 강릉으로 여행을 갔다. 인원은 나를 포함하여 모두 5명. 우린 경포대 백사장에서 밤늦도록 술을 마시다가 강릉 시내로 가서 조금 더 놀기 위해 버스를 타러 갔다. 하지만 버스는 이미 끊겨 있었고 우왕좌왕하고 있던 그때 택시 한 대가 우리 옆에 선다. 어디 가시게요? 우리는 비싼 택시비를 내고 시내로 갈 것인가 아니면 근처의 민박집을 잡고 술을 마실 것인가 고민을 했다. 술을 마시지 않는 나는 방구석에 처박혀서 재미없는 술자리 분위기를 맞춰주기가 싫어 시내로 가보자고 했다. 친구들은 그런 내 의견에 따라 택시를 탔다. 지금이야 크고 좋은 차들이 많지만 그 당시 택시는 대부분 폰이었다. 해안도로로 탈게요. 거기가 더 빨라요. 기사님은 경포 호수를 따라 오죽헌으로 이어진 도로가 아닌 해안 비포장 도로를 타겠다고 했다. 해안길이 지금은 잘 정돈돼 있겠지만 그때는 아주 열악했다. 술에 반쯤 취한 친구들은 모두 뒷좌석에 탔고 유일하게 맨정신이었던 내가 앞자리에 앉았다. 늘 그렇듯이 술자리의 모든 뒷정리는 멀쩡한 사람의 몫이니 말이다. 저기 기사님, 강릉 시내에서 괜찮은 당구장 있는 곳으로 가주세요. 그럽시다. 학생들끼리 여행 왔나 봐요. 난 기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뒷자리에서 자리가 좁다며 장난치고 떠들던 녀석들은 이내 잠이 들었는지 조용해졌다. 도로의 불빛이라고는 가끔 멀리 보이는 가정집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가로등이나 다른 불빛이 없는 도로는 무척 어두웠다. 그렇게 얼마나 갔을까? 택시 안이 갑자기 너무 조용했다. 살짝 졸던 나는 괜히 어색해져서 아저씨에게 말을 걸었다. 기사님, 아직 멀었습니까? 길이 좀 안 좋네요, 기사님. 뭔가 이상했다. 나에게 살갑게 이런저런 말을 걸어주던 기사님이 갑자기 말이 없어진 것이다. 그냥 말이 없어진 정도가 아니라 분위기가 정말 이상했다. 실내가 어두워서 기사님의 표정은 자세히 보이지 않았다. 그때 갑자기 차가 마구 덜컹대기 시작했고 앞을 본 나는 순간 헉하고 놀라고 말았다. 차가 도로를 벗어나서 산으로 이어지는 야트막한 곳으로 올라가고 있었던 것이다. 친구들은 여전히 자고 있었고 난 의자를 꽉 부여잡았다. 아저씨! 아저씨! 풀숲을 지난 택시가 이윽고 나무에 부딪히며 멈추어 섰다. 그 충격에 그저서의 친구들이 깨어났다. 그런데 기사님은 화들짝 놀라더니 차를 미친 듯이 후진시키기 시작했다. 아니, 아저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러는 겁니까? 그런 내 물음에도 기사님은 대답이 없었다. 그리고 완전히 넋이 나간 얼굴로 차를 후진시켜 다시 도로에 들어섰고 급히 차를 몰았다. 친구들 모두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상황 파악이 안 되었던 나는 어리둥절해 있었다. 잠시 후 아저씨, 왜 그러세요? 분명히 도로 위를 달리고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충격이 느껴졌어. 정신을 차려보니까 차가 나무에 부딪혀 있더라고.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건지. 기사님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이야기를 이어갔다. 근데 그때 저쪽 멀리에 웬 여자가 서 있었어. 나를 보면서
계속 오라고 손짓하고 있더라고. 예? 그런 기사님의 말에 친구들은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냐, 너도 그 여자를 봤냐 그러고 물었지만 난 아무것도 보질 못했다. 간신히 시내로 나온 우리는 요금을 지불하고 택시에서 내렸다. 그때까지도 기사님은 덜덜 떨고 있었다. 친구들 역시 많이 놀랐는지 술이 다 깬 것 같았다. 도저히 놀 기분이 아니었던 우리는 소주를 사들고 바로 여관방에 들어가기로 했다. 시간도 너무 늦은 데다가 길을 몰랐던 우리는 슈퍼와 여관방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고 있었다. 그러다가 어떤 길을 지나치게 되었는데 주변에 새로운 길과 도로를 짓고 있는 것이다. 공사 중인 도로는 전날 내린 비로 인해서 온통 진흙탕이었다. 트럭들이 지나다닌 탓에 길에는 발목이 푹푹 빠질 정도로 수많은 바퀴 자국들이 깊이 패여져 있었다. 그런 길을 그냥 지나갈 순 없었다. 우린 길의 가장자리에 바짝 붙어서 일렬로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런데 앞서가던 친구가 갑자기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멈춰 서는 것이다. 야, 놀래라. 왜 그러는데? 저기. 저기. 앞서가던 친구는 손으로 어딘가를 가리켰다. 그곳은 우리 앞쪽에 있는 진흙탕 구덩이의 한가운데 부분이었다. 그런데 그곳에 새하얀 무언가가 있다. 야, 저건 뭔데? 안 된다. 가까이 가지 마라. 왜? 저거 사람 같다. 뭐? 그랬다. 진흙탕의 웅덩이에 누군가 상반신만 드러낸 채로 등을 돌리고 앉아있는 것이다. 하얀 옷과 긴 머리로 보아서는 여자로 보였다. 앞서가던 친구는 그대로 굳은 채 덜덜 떨고 있었고 뒤를 따르던 나와 친구들은 빨리 뛰어가자며 앞에 있는 친구를 밀었다. 야, 저거 그냥 미친 여자다. 여기 사내 장정들이 몇인데 뭐가 무섭노 임마. 빨리 가자. 그렇게 우리는 그곳을 휙 지나서 뒤도 보지 않고 마구 뛰어갔다. 그래, 미친 여자라면 저렇게 진흙탕 속에 앉아 있을 수도 있을 거야. 하지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만약 사람이 길의 한복판에 앉아 있는 거라면 허리가 살짝 구부정하게 앞으로 조금 자연스레 기울어질 것이다. 하지만 여자는 마치 그 자리에 서 있는 듯 꼿꼿하게 있었고 앉은 키가 비정상적으로 작아 보였다. 그렇담 둘 중 하나였다. 가슴 아래쪽을 땅속에 파묻고 있는 미친 여자이거나 가슴 아래가 없는 귀신이거나. 혹시 기사님이 보았다던 그 여자가 우리를 따라왔던 걸까? 아주 오래된 일이지만 지금도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은 택시가 도로를 벗어날 때 넋이 나가 있던 기사님의 그 얼굴, 그리고 차가 나무에 충돌한 후에 사색이 되어서 후진하던 기사님의 얼굴이다. 진흙탕 웅덩이 속에서 상반신만 드러내고 있던 여자의 뒷모습, 그건 대체 뭐였을까? 사람이었겠지? 그치? 외가 쪽 본가가 있는 파주에는 나보다 나이는 훨씬 많지만 학렬로 족갑버린 아저씨가 살고 계신다. 지금도 정정하신 아저씨는 농사를 지으시는데 그분에게 들은 이야기다. 하루는 아저씨가 일을 마치고 읍내에서 술을 거나하게 마신 후 밤 12시가 넘은 시간에 걸어서 집으로 가고 있었다. 야트막한 산을 넘으면 지름길이 나오고 큰 길로 가면 30분이 더 걸렸다. 그 산에는 예전부터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하지만 술도 취했겠다. 아저씨는 집으로 빨리 갈 생각으로 지름길로 향했다.
아저씨는 달빛에 의지해서 산길을 따라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언덕의 정상에 이르자 내리막길이 나왔고 아저씨는 콧노래를 부르며 길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때 길 앞쪽에 어떤 물체가 보였다. 저게 뭐고? 아이고, 술 됐나? 꼭 사람같이 보이네. 허허. 앞으로 계속 걸어가던 아저씨는 이내 발걸음을 멈춰야 했다.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건장한 체격의 어떤 남자가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남자는 길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 순간 아저씨는 술이 확 깨면서 머리털이 쭈뼛 섰고 본능적으로 이 남자가 사람이 아니란 것을 깨닫게 되었다. 아저씨는 발걸음을 멈추고 침을 꼴깍 삼켰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걷기 시작했다. 그런데 아저씨가 남자를 지나치는 순간 남자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을 걸어왔다. 아저씨, 남자는 그 자리에 꼼짝도 못하고 굳어있는 아저씨에게 다시금 말을 걸었다. 이봐요 아저씨. 나랑 씨름 한판 합시다. 그 말에 뒤를 돌아보니 키가 아주 크고 건장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의 인상은 흡사 옛날 장군과도 같았다고 한다. 남자는 분명히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여기서 도망을 갈 수도 대들 수도 없었다. 아저씨는 문득 어릴 적에 할아버지께 들은 이야기가 생각났다. 도깨비가 씨름을 걸어오면 반드시 응해야 한다. 하지만 이기지 못하면 큰 봉변을 당할 거야. 씨름을 이기려면 반드시 왼발을 걸어서 넘어뜨려야 돼. 왼발은 자기 발이 아니라서 빗자루나 쌀이 나무라서 힘을 못 써. 도깨비가 완전히 지칠 때까지 아니면 해가 뜰 때까지 계속 이겨야 돼. 아저씨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리며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남자와 씨름을 시작했다. 과연 왼발을 걸어 넘기자 남자가 바로 넘어가는 것이다. 다시 합시다. 그렇게 남자는 자꾸만 넘어지면서도 씨름을 계속하자고 했다. 그러길 몇 시간째. 지칠 대로 지친 아저씨는 해가 밝아올 때까지 씨름을 이어갈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남자가 철포덕 넘어진 틈을 타서 마구 달아나기 시작했다. 어디가? 계속해야지. 남자는 산길을 죽어라 달리는 아저씨 뒤를 바짝 쫓아왔고 뒷덜미를 잡아채서 마구 때렸다. 아저씨는 남자의 손을 뿌리치며 뛰었고 가다가 잡혀서 얻어맞으면 또다시 손을 뿌리치며 도망을 쳤다. 그렇게 한참을 가다 보니 집이 보였다. 남자는 여전히 끈질기게 쫓아오고 있었다. 아저씨는 마당 한쪽에 있는 창고로 가서 문을 활짝 열고 그 앞에 섰다. 곧이어 남자가 아저씨를 향해서 달려들었고 몸싸움 끝에 아저씨는 남자를 창고 안으로 밀어넣은 후 문을 잠궈버렸다. 살았다. 아저씨는 기진맥진한 상태로 기절해버렸다. 다음 날 아침 가족들의 목소리에 아저씨는 눈을 뜨게 되었다. 얼굴과 몸에 온통 멍이 들어 있었고 옷도 갈기갈기 찢겨져 있었다. 맞아, 창고. 그놈을 창고에 집어넣고 문을 잠궜었어. 아저씨는 동네 청년들을 불러 모아서 손에 몽둥이를 하나씩 들고 창고 앞에 섰다. 조심스레 창고 문을 열고 안쪽을 살펴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곳에서 밖으로 탈출하는 건 불가능했다. 그런데 그때 여보, 저기
아주머니가 가리킨 곳에는 처음 보는 쌀이 빗자루 하나가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아저씨는 빗자루를 집어들고 마당으로 나와서 그걸 불태워버렸다. 어릴 적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전래동화 같겠지만 이건 내 친척 아저씨가 직접 겪은 실화다. 모두 한밤중에 산길을 걷게 될 때는 도깨비를 조심하시게. 참고로 화장실에 피가 묻은 빗자루를 두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한다.